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도입되는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악화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조만간 구매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내년 1, 2월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푸켓과 발리가 개방한 데 이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내년 1월부터 관광객에게 문을 엽니다. 주요 관광지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완전 개방이나 부분 개방 형태로 문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방역 당국의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체에 탑재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누리호 1단 점화에서부터 동체 각 단의 분리, 페어링과 위성 모사체 분리 등 비행 전 과정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다시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부터 사적 모임 확대 등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져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어려워진 점도 유행 규모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에 여러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으로 보여 유행 증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밀폐된 실내에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기를 자주 하고 되도록 실내 모임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는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 통제가 필요해 백신 패스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 방역이 악화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가 헬스장 이상일 수 있지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2,693만여 명 중 0.074%에 해당하는 19,954명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자 10만 명당 74명 정도입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 백신 접종자가 접종자 중 0.267%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0.099%,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0.048%,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 0.0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고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줄 가능성도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곧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경구용 치료제 약 4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차원에서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치료제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계획을 묻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만 명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계약이 마무리되면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겠다며 아마 10월 29일쯤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내년 1, 2월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장 염증이 드물게 발생할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장 염증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는데 기권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We've been assuming that we are on the descending slope of the curve previously and been caught flat-footed as the rates again went up. So I think thinking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end of the wave permanently is maybe a little overly optimistic. FDA 자문위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다음 달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 이 연령대에 대한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CDC가 5살에서 11살 사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 이 연령대에 대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미 백악관은 보건당국의 접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다음 달 초부터 이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5살에서 11살 사이 2,26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7%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화이자 백신을 16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했고 뒤이어 12살 이상에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5살까지로 접종 연령대를 낮추게 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처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 팀장은 해당 연령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국내 연구 결과와 국가별 정책 동향을 분석해 충분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환기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인 환기의 중요성을 담은 지침을 공개하고 하루 10분씩 3차례 이상 자연 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 중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환기량을 늘려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 환기는 맞통풍이 되도록 앞뒤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지난 12일자로 여행 재고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인 강화된 주의, 3단계인 여행 재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수준을 3단계로 발령했는데 이는 그 나라의 높은 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치솟으면서 재확산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주간 집계를 보면 유럽 52개국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신규 확진자는 167만 2천 명으로 하루 평균 23만 9천 명꼴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일주일보다 18% 증가한 것입니다. 또 8, 9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중 유럽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55%를 차지하게 됐다고 AFP는 분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체코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최대를 나타내며 코로나19 진앙으로 떠올랐고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국제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이유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위는 WHO가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린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인정해 줄 것도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비롯해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이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긴급위는 또한 올해 말까지 각국 인구의 40% 이상을 접종하자는 WHO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능력 확대와 백신 공유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잇따라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완전 개방이나 부분 개방 형태로 문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태국 푸켓의 리조트. 해외 관광객들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범 개방한 이후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This is the perfect place to just relax and, clean our minds, our heads after a long time.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문을 더 활짝 엽니다.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격리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미 10개국에 문을 연 싱가포르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한국, 호주 등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여행을 보장합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사원도 내년 1월부터 개방됩니다. 베트남도 오는 12월부터 주요 관광지를 백신 접종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발리, 빈탐 등을 개방한 인도네시아도 추가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donesia akan membuka secara bertahap wilayah yang lain yang tingkat vaksinasi penuhnya melebihi 70%. 미국과 유럽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역 조치 완화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인데 어느 정도 막아낸다면 지역 내 다른 나라에도 도미노 효과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11월부터 청소년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응우엔 탄롱 보건장관은 관련 회의에서 화이자 백신은 청소년에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도시 호찌민은 조만간, 수도 하노이는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3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인 중국 신문망은 최근 후베이성과 저장성, 후난성, 하이난성 등이 3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공식 시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또 저장성의 경우 해당 나이대의 어린이가 약 550만 명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는 2번씩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내이멍구 자치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산시성과 베이징 등으로 다시 번지는 상황이어서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도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춤하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에 가까워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엔 거의 2,000명대 직전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서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수준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했거든요. 네. 그래서 평일 기준으로 봐도 한 1,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평일 기준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 이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보통은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진단검사를 실시한 건수가 한 13만 7천여 건 정도 되거든요. 네. 보통은 평일 기준으로 한 15만 건 안팎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감염의 확산 조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 완화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완화가 큰 폭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뭐 계절적인 요인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계절적인 요인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각심 완화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11월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단계별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 지금의 확산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보다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00명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주에 평일 기준 그러니까 목요일 날 1,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약 400명에서 500명 증가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수요일 날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 정도의 증가폭은 실제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이 증가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규모로 대비해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떠나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더블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더블링이 갑자기 이번 주 내에 발생한다. 이러면은 단계별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이 다소 연기될 수는 있는데 예.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번 주 내에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아무래도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일상 회복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거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정도의 규모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게 되면 확진자 억제가 아닌 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체계가 아예 바뀌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일 확진자 규모를 매일 발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일 확진자를 매일 발표할 거냐, 주별로 발표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매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발표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확진자 대비 약 2%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신규 확진자 규모하고 반드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를 현 단계에서 파악하는 게
향후 2주 후에 위중증 환자 규모가 얼마만큼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더라도 반드시 매일 신규 확진자를 파악하고 발표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백신 미접종 상태인 국민들이 한 500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굉장히 감염 위험도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의 어떤 확산세를 파악을 해야지만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고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에서의 확진 비율이 크게 올라갈 텐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이 지금 90%대 이상이지만 청장년층은 여전히 70% 수준입니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 유인책 더는 없을까요? 일단 현재 우리 방역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백신 접종 유인책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뭐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백신 접종 유인책이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 또는 불안전 접종 상태이신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현재도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백신 접종의 어떤 종류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접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백신이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효능 부분에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는 좋고 안전성 부분에서는 화이자가 모더나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용량이 화이자가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mRNA 백신을 현재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화이자를 맞을 건지 모더나를 맞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안전성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접종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안전성이 보다 확보된 백신을 빨리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노바백스 물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뭐 허가 진행 사항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선호하는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 체계에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신 패스가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분들은 고위험 시설 방문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진단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진단검사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본래 진단검사의 목적은 이렇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감염자를 선별해내는 게 기본적인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목적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호흡기 유증상자이신 분들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려고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게 되면 무료로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목적인지 아니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료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면 유료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는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의료 네네.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택 치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사례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폐렴이 악화되면서 그런데 예.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에도 폐렴이 진행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택치료에서는 충분히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임상 증상상에서 예후가 안 좋아질 때 보통 국민들께서 이제 119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이송과 실제로 입원이 가능한 병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향후에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보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 환자와 병원 그리고 콜센터 간의 이 연결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시스템을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접종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는데 어린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안전성은 괜찮을까요? 일단 이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은 가장 큰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위험성,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성인 용량의 3분의 2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허가가 된 건데 저용량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에서 물론 심근염과 같은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임상시험 단계가 아니라 일반에 적용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어딘가가 몸에 이상할 때는 분명히 이제 부모님께서 문의를 하며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무조건 배가 아프다 이런 경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겪고 있는 이상 반응을 설명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의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일단 5세에서 11세든 12세에서 17세까지든 이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감염이 됐을 때에는 우려가 되는 심근염 발생 비율이 오히려 백신 접종 때보다는 더 높거든요. 예. 더군다나 기타 다른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보다 잠재적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안전성 부분은 철저히 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요성은 확실한 만큼 우리도 그 해외 동향과 연구 결과를 잘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103.8을 기록하면서 반등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방역당국 목표치에 도달하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적, 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6개 특광역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생수와 수돗물, 평소에 집에서 어떤 물을 드십니까?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최정혜 씨는 5년째 수돗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보리차를 우려내거나 밥을 지을 때도 수돗물만 사용합니다. 맛도 일반 생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파주시에서 정기적으로 60여 개의 수질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어 안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밥할 때, 그리고 밥, 국, 찌개 끓일 때 쓰고요. 그리고 양치할 때, 그리고 그냥 물 마실 때 아이들도 보리차로 끓여서 주고 그러긴 해요. 파주에서는 최 씨처럼 시민 절반이 수돗물을 마십니다. 지난 2014년 수돗물 음용률이 1%대에 그쳤던 게 취수원에서 각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는 50%에 육박했습니다. 환경부가 수돗물 음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신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먹는다는 가정이 36%, 그리고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응답이 32.9%를 차지했습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는 응답은 41.6%로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마신다는 응답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67%에 달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 먹는 이유를 물었더니 편리해서, 경제적이어서, 수질을 믿을 수 있어서 순이었습니다. 수돗물 속에 포함된 염소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또 수돗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노후수도 간 교체와 상수원 수질 관리, 정수장 시설 현대화를 꼽았습니다. 주택 내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20개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8천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돗물이 생수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700분의 1, 정수기 대비 2000분의 1 줄일 수 있는 만큼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의 갯벌에 2025년까지 갯벌 9곳을 추가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신안군청에서 한국의 갯벌 등재 기념식을 열고 갯벌 보존, 관리 계획과 2단계 확대 등재 방안 등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 순천 등 4곳에 있습니다. 추가 등재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남 고흥과 여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갯벌 9곳에 추가 등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체에 탑재된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누리호 1단 점화와 이륙으로부터 각 단의 분리와 점화, 페어링과 위성 모사체 분리 등 비행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항우연은 영상에서 3단 엔진의 작동 종료 상태를 확인하고 모사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엔진 조기 종료로 모사체가 고도 700km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내부 관성 유도 장치를 통해 3단 엔진의 조기 종료로 목표 속도가 초속 7.5km가 아닌 초속 6.5km에 그쳐 위성 모사체가 700km 궤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을 위한 보완책도 꼭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조기 진단이 확산 차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PCL의 김소연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 PCL 어떤 의미로 지은 이름인가요? 예, PCL은 프로틴 칩 리더라는 의미고요. 네. 프로틴 칩은 단백질 칩이라는 것은 반도체 칩 기술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고집적하여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다중 면역 진단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는 이러한 프로틴 칩 기술을 이용하여 다중 면역 진단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프로틴 칩 분야에서는 미국의 루미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나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로도 있고요. 네. 제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네. 그 2008년에 회사를 창업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상용화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회사명처럼 정말 선구자의 역할을 하면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성과를 거두셨는데, 자, 다중 면역 진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한 번에 여러 개 진단을 하는 기술입니다. 네. 특히 바이러스를 여러 개 검사하는 기술인데요. 그 여러 개의 검사를 하다 보면 민감도가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여러 개를 검사를 하면서도 민감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은 한 번에 여러 개 검사할 때 3차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3디멘셔널한 SG 솔젤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예. 민감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여러 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였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30개국에 특허를 등록하였고 올해부터는 국가 핵심 기술로도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민감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검사라는 게 민감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시간이랄 어떤 환자의 편의성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한 번에 여러 개를 검사하다 보면 혈액도 또 작게 쓰게 됩니다. 한 번에.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 개 검사하니까 시간도 그만큼 5개를 검사하면 5분의 1만큼 줄어들고요. 그리고 요즘도 ESG 경영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 메디컬 웨이스트 또 굉장히 줄어들고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에서는 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가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져서 그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도 갖게 됩니다. 예. 이 그 의료 진단기기 중에 대형 장비 상용화에도 성공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교수로도 있기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일했는데 저희가 시약은 많이 개발을 하는데 대형 장비는 다 외산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 장비를 상용화해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또 그런 혈액 스크리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리의 기술로 우리 상용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약뿐만 아니라 대형 장비도 저희도 혈액 스크린하는 장비를 저희가 저희 기술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예. 자, PCL의 그 다중 면역 진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PCL의 주요 사업 분야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단 기술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네. 질병 진단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작은 이런 클리닉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요번에 코로나 방법에서와 같이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사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큰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 저희가 처음 개발했던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수혈했을 때 수혈하기 위해서 헌혈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바이러스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고위험군 바이러스들, 에이즈, B형, C형 감염들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그런 바이러스를 몽땅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검사하는 저희가 시약이랑 큰 장비들을 개발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했고 시약도 개발한 게 저희 첫 번째 제품이고요. 예. 그 같은 원리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암, 뭐 췌장암부터 그 간암, 뭐 여러 가지 암을 5가지 암을 검사하는 장비와 시약도 개발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치매나 여러 가지 이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검사하는 것들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병원 장비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그만 클리닉이 있잖아요. 예. 조그만 클리닉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 그 검사하는 동안 그 뭐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도 개발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겨울에 이제 겨울이 오면 코로나가 걸렸는지 기침을 하는데 아니면 인플루엔자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네. 감기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아니면 독감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런 조그만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도 검사할 수 있는 네. 클리닉에서 검사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체 검사라고 해서 이 항체를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아니면 옛날에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가 이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인지 아니면 옛날에 코로나가 걸려서 생긴 항체인지 이런 제품들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자가 검사 키트인 건가요? 이거는 클리닉에서 하는 거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자가 검사 키트도 개발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제품이 많아서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침으로 저희가 타액으로 그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네. 타액을 뱉어서 그 타액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로 검사하는 걸로 개발을 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월요일, 금요일 날 학생들이 검사를 해서 이 학생들이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없을 때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토탈 솔루션 제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른 코로나19 진단 키트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 굉장히 초반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예. 코로나가 역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즈나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이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알아서 코로나가 그 초반에 발발했을 때 저희가 그 진단 키트를 아주 초반에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초반에는 뭐 민감도가 높은 유전자 검사 키트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 그리고 항체 검사 키트 여러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였고요. 나중에는 또 이제 저희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침 키트 아까 타액 진단 키트도 저희가 발빠르게 내놓아서 이런 그 검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오지나 이런 그 좀 못 사는 진단 키트가 잘 접근이 어려운 국가에도 많이 공급을 하여서 그래서 많은 그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특수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좀 이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을 이어갈 것이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단업계 공통된 화두인데 PCL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도 그 코로나 때문에 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바이러스의 매출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혜택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가 저희가 어차피 바이러스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판매망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국가 판매망 그리고 바탕으로 저희가 그 혈액 진단 스크리닝 같은 판매망을 바탕으로 저희가 원래 개발했던 제품을 판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혈 제품, 고위험군 바이러스 스크리닝 제품을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독감이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를 그 다중으로 진단하는 제품도 그 많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그
판매망을 바탕으로 저희 또 저희 회사의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뢰도를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다른 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동안 길러왔던 그 경쟁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 진단기기는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그동안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언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제안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에는 큰 기업들이 없고 거의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혁신 제품들을 굉장히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기술 창업을 한 교수로서 그 많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기술로 아주 좋은 제품을 1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도 판매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해외에 가서 판매처를 찾았는데 국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에 오면 또 해외에서 팔아서 오라 그러고 핑퐁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할 수 없이 국내에 와서 무조건 사달라고 쫄라야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내 이제 혁신조달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 거를 사주어서 조달 레코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그거를 사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조달이라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병원에서도 국내 제품에 대해서 그 사용을 좀 많이 해줘서 해외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도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편의성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 쓰던 제품이다 보니까 하는 게 있지만 또 혁신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그 편의성 그리고 또 사용하지 그 기존에 그 발견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국내 제품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좀 사용이 돼야지 국내 제품들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기술도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진단 장비 분야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PCL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뇌 안에 쌓여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디지스트 최성균, 이성준 박사팀은 생쥐에게 크기가 다른 미세 플라스틱을 7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신장과 장, 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2마이크로그램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뇌 보호막도 통과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 악효세포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은 양의 훈련 데이터로도 높은 예측 정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딥러닝 훈련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이재길 교수팀은 심층 학습 모델이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성을 억제해 적은 양의 훈련 데이터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미지 데이터 분석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이미지 분류는 최대 12%, 객체 검출은 최대 3% 예측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병원에 구축된 의료진행을 통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의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각 병원의 의료진행을 동시에 활용해 민감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닥터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닥터 AI에 심혈관계 질환자 74만 명의 자료를 학습시켜 혈당과 혈압 등 질환 지표의 예측 정확도를 9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100대를 대상으로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에서 5G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와이파이 속도가 4배가량 빨라지며 내후년인 2023년까지 시내버스 2만 9천 대에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도서관과 보건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 16,000곳에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도입되는 백신 패스는 불편과 차별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미접종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